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있는 엄찬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은 한말 일제 침략과 항일 의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제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침략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제와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말 일제의 한거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른 적은 없죠. 그래서 실질적인 침략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왜 우리가 일제의 불법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의병 항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한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제는 1868년에 명치유신 이후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조선을 침공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내에서 조선을 침략해서 대륙으로 진출을 획책하는 그런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았던 거죠. 물론 지금도 놓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868년에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근대 개혁 이후에 일본은 다시 조선 정벌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정한론 논의를 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온건파하고 급진파가 있어서 급진파들은 당장 전쟁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온건파들은 당장 전쟁을 하기에는 일본의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점진적인 그런 조선에 대한 간섭을 증가시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 가운데 결국은 온건파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당장 전쟁이 치러지지 않았지만은 서서히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무력에 의한 강제 개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6년에 일제는 우리나라에 운양호를 동원시켜 가지고 똑같이 자기네가 페리 제독에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들어와서 함포로 무력 시위를 하고 그 배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범을 해서 우리나라에게 통상조약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통상조약 요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통상조약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제와 수교 통상을 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과 다시 이제 통상을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물론 임진왜란 때를 제외하고 조선시대 내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오갔던 사절단들이 다시 이제 오고 가게 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다시 체결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원래는 1811년에 단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단절됐었는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일본이 무력으로 다시 요구를 해서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인데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한테 아주 불법적인 그러니까 아주 불평등한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일단은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개항하는 조건만 명시가 돼 있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항구를 개항할지 그런 조건 명시가 돼 있지 않았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치해복권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한반도 내에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일본인들에 대한 우월적인 그런 내용으로 조약이 체결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조약을 체결했지만은 제야에서는 그런 일제의 만행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인석 선생을 비롯한 화사학파의 유생들은 병자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제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서 반대하는 강력한 그런 반대 운동, 상소 운동을 전개시켜 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야의 유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약은 체결되어져서 일제의 간섭이 시작되게 됐던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모군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모군란은 1811년에 90군데가 반기를 든 그런 사건이 이모군란이었는데 당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신식군대라고 하는 별기군의 문제였죠. 그래서 90군대와 신식군대 간 사이에 급료의 차이라든가 대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쌓인 90군대가 반기를 들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이모군란이 문제가 아니라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처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강화도 조약에 대한 그 실행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물포 조약에서 강화도 조약에서 체결됐던 그 내용들을 더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항구들을 더 확실하게 개항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신변적인 지위를 더 철저하게 보장시킨다든가 또는 이모군란에서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에 대한 또 일본 공사관에 대한 배상을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물리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력으로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일본 공사관을 일본 영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3년 후에 그 제물포 조약이 체결하고 나서는 이제 2년 후죠. 우리나라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시대의 그 정치 세력들을 나누어 보자면은 위정척사 세력하고 개화파 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척사 세력은 통상조약을 거부했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은 결국 우리의 고유의 문화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산업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서구의 문물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위정척사 사상을 가졌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속히 개화를 해야지만이 자주독립 국가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분들이 이제 개화파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세력 내에서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주로 원로 대신들이고 기존의 집권 세력이 중심이었던 반면에 개화 사상가들은 신진 관료들이고 새롭게 정계에 입문한 그런 그 신진 그 정치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진 관료들의 그런 제안은 정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은 그들의 그 요구를 묵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정변을 꾀하게 됐던 것이죠. 그 정상적인 논의를 통해서는 개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 판단하에 정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정변이 일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이 정치 변혁을 이룬 다음에 그 정치 변혁을 이룬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개혁을 추진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개화파 세력이 그 관심을 두었던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경제적인 어떤 원조를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정치 경제 변혁을 이루고자 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할 만큼 그런 그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갑신정변파들의 개화파 세력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파 세력들이 다음에 관심을 두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는데 역시 러시아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화파 세력을 도와주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화파 세력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세력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그 당장에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원조를 받아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민간의 그런 원조를 구해서라도 이 개화파 세력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파 세력들은 정변을 일으키면은 반드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변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개화파 세력들의 생각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당시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정변이 일어나자마자 청나라는 약 1,500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 갑신정변을 진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렇게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개화파 세력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던 애초의 약속은 폐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지에서부터 버림받은 개화파 세력은 결국은 정변을 성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정변을 추진시켜 가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갑신정변을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애초에 그 계획을 했던 것도 결국은 한국에다가 친일 세력을 심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간섭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청나라가 신속하게 개입하게 되니까 결국 발을 빼고 말았는데, 이것은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점차적으로 강화해가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갑신정변 이후의 일제는 청나라의 간섭을 보면서 결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청나라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1885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그 다음 해부터 전쟁 준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몇 년간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끝내고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계획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건이 갑오농민항쟁이었습니다. 1893년에 도항민항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조선의 어떤 정세라든가 또는 군대의 어떤 그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당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항농민항쟁을 정부 차원에서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쉽게 전주성을 내주고 국왕은 이런 농민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갑신정변 이후에 천진조약이라고 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진조약을 통해서 조선이든 청나라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조선에 군사를 출병할 때는 반드시 먼저 상대국에게 통보를 하고 군사를 출병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출병하면서 일본에다가 통보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일본 군대도 즉시 조선에 출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청일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자 조선 정부에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서둘러서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농민군들이 전주성에서 스스로 이제 물러나게 되죠. 농민군들이 물러난 이후에 정부에서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에게 각국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철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청나라는 철수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절을 합니다. 조선의 개혁을 도와주겠다라고 한 명목을 내세워서 군대를 한류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청나라는 조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철수하는 군대를 따라가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청나라는 조선에서 더 이상 간섭을 할 수 없는, 조선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든 일본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쓰던 민비를 시해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1895년에 일본의 낭인들, 일본에 말하자면 사무라이들, 일본의 떠돌이 깡패들이죠. 그런 깡패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원시켜서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침략을 해서 국모였던 민비를 시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민비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정부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통해서 일제의 간섭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을미개혁에서 취해졌던 개혁 중에 하나가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발령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의 그 두발풍습인 상투를 강제로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위정척사를 주장해오던 그런 한말 유생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이에 드디어 일제를 국가에서 몰아내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의병항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말의 의병항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의병이 이제 2번 있었던 것이죠. 임진왜란 때 의병이 있었고 한말에 이제 의병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당시 상황으로는 일제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일제를 막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국무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시행하는 그런 일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말 의병 항쟁은 크게 3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 의병 시기부터 중기 의병, 후기 의병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전기 의병은 1894년 그러니까 갑오농미 항쟁이 일어나면서 일제의 군사적인 침략, 청나라 군사적인 침략이 있게 되니까 그러한 군사적인 침략을 하면서 일제가 경복궁을 당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게 갑오의병이라고 하는 전기의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비시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을미의병으로 전국적인 의병으로 확산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춘천에서도 1895년 말에 습제 이소홍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 항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전기의병기의 의병 항쟁에 해당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기의병 항쟁은 1904년서부터 약 1906년까지 있었던 의병 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병 항쟁이 끝나고 전기의병 항쟁이 전개되어져 가다가 결국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강화시키고자 했지만은 강력한 의병들의 항쟁이 있었고 또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청일전쟁에서 뺏었던 그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도 약화되게 되죠. 더군다나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아관 파천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의병 항쟁이 스스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정기 의병 항쟁이 끝난 것이고 그 이후로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1904년에 이르러서 일제의 침략이 더 이제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러일 전쟁이 준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물러간 이후에 우리나라에 간섭을 했던 것이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뒤를 돌봐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조차도 몰아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1904년에 2월 달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의병들이 다시 일어나서 의병 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일제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설치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각지에서 의병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말 유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병항쟁을 진행시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고 고종황제는 고종황제 나름대로 일제의 조약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한 특사를 파견해서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진행됐습니다. 이 시기가 중기의병에 해당되어지는 시기고요. 그 중기의병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제는 그 고종황제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그 이준과 이상설과 그다음 이휘종 이 세 명의 특사를 파견한 사건에 책임을 물어서 고종황제를 물러나게 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고종황제가 물러나고 순종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제는 정미칠조약이라고 하는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정 사무권을 일체 통감부로 이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거의 준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일어난 1907년부터 약 191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당하고 나서도 쭉 이어졌던 그 의병항쟁까지 포함시켜서 다 후기 의병항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의병항쟁이 1907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후기 의병항쟁에서의 특징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항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력이 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고요. 또 지역별로 전개하던 그런 의병항쟁에서 이제 전국 규모의 전체 남한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의 의병들을 모아서 연합의병을 조직해서 서울로 진격을 해갔던 그런 의병항쟁이 후기 의병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기 의병항쟁 시기에도 많은 의병항쟁들이 각곳에서 일어나서 끊임없는 그런 투쟁을 전개시켜 갔지만은 이제 거의 모든 군권과 내정권을 장악한 일제가 사단병력에 일제 군대를 한반도에 들여와가지고 그 남한대 토벌작전이라고 하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그 토벌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벌작전에 의해서 의병들이 1910년까지 거의 남한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의병을 진압한 이후에 일제는 1910년 8월 달에 결국 병합조약을 강요를 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강제로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강제로 침략을 당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됐지만은 의병항쟁을 하시던 분들은 여전히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서 강원도라든가 황해도 또 함경도 이런 산지 지역에 숨어들어서 유격 활동을 하면서 투쟁을 계속시켜 나서 1915년까지 의병항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1918년까지도 아주 작은 규모의 부대들은 계속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1915년 이후에는 이런 의병을 하셨던 분들이 독립군 부대로 전환되어져서 독립군 활동을 해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제의 저항을 막아내고자 했던 의병이 일어나게 된 그런 과정과 의병항쟁이 전개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